계몽주의가 가지고 있는 이 모토를 이제 보면 되는데, 계몽주의는 뭐냐면 이들이 5가지의 단어에서 계몽주의의 모든 걸 드러나는데, 이성, 자연, 행복, 진보, 자유.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현대 모든 대학들 가게 되면 이 5가지가 대학에 없는 데가 없어요. 그죠? 대학을 가게 되면 각 대학에 이런 모토가 있죠. 기독교 대학만 진리가 있는 거예요. 나머지 대학은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이성이라든지 진보라든지 자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대학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모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이 계몽주의에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오늘 우리에까지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 한번 물어볼까요? 어때 숙제는 어떻습니까? 윤빈이는 학교 모토가? 모토요? 보면 써 있잖아, 3가지. 뭐 있는데 3개가 들어가는 온가가 있는데. 세상을 바꾸는 부드러운 힘이었어요. 근데 이거 없었.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자, 저기는 저 모르겠어요. 다들 모르 관심도. 과학 이름이 자연관이었던 거. 여기 뭡니까 학교 모토가? 그런 게 없는 거. 진리가 널 자유케 하리라. 아니 참 나원. 우리 성환이. 원래 영어로 있잖아. 뭐였지? 원래는 영어로 있 아이고. 그러니까 교육 인형이 있다. 교육 그런 거 인형 처음에 나와? 그대로 안 하는데 가봤잖아. 참 나원. 실행을 안 하는. 궁금하다. 참 나중에 꼭 보세요. 전학 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 건학 정신 다 있어요. 건학 정신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쓰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이 계몽주의의 핵심 5가지다. 이성, 자연, 행복, 진보, 자유다. 뭐예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네. 뭐예요? 충효인경. 어렵다. 민족적 태도와 다강구식의 어디로 가야 될까? 실천적인 어려워요 지금. 여기 너무 힘드네. 아이고. 승이 왔네. 자, 여기 보십시다. 자, 그럼 보세요. 르네상스 동안에는 인본주의적 요소가 이제 가장 핵심적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계몽주의 시대에 이제 밀려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르네상스 인본주의는 종교개혁과 완전 정반대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환원 중심, 사람 중심이니까 개념이 다르죠. 그러니까 인본주의라는 게 뭐냐면 고대 그리스 로마 문명의 재탄생이니까 인간의 재탄생이거든. 그래서 그리스라든지 로마에는 되게 인간에 대해 강조를 하잖아요. 뭐 그림이든지 뭐 석상이든지 다 인간적인 강조하는 것이 그 르네상스를 재탄생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다비드상 같은 거든지 아니면 무슨 헤라클레스 이제 이런 것들이 르네상스의 꽃이라고 했더니 나타나. 대표적인 게 피렌체 그 시청 앞에 보면은 양쪽에 2개의 동상이 있는데 하나는 다비드 동상이고 하나는 헤라클레스 동상. 우락부락한 인간을 드러낸 이게 르네상스란 말이에요. 이런 게 어디 들어왔는가? 이제 계몽주의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몽주의로 넘어오면서 이제는 더 완전히 이제 반정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네상스가 대조를 일으켰다고 한다면 이제는 계몽주의는 완전히 이제 반정립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 없는 세상으로 점점 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제 이게 종교개혁과 계몽주의는 전혀 다른 것에 근거하였고, 종교개혁은 당연히 성경의 근거였고, 그 다음에 계몽주의는 철저하게 이성과 자연, 행복, 그리고 진보, 여기 자유에 이제 근거하였다. 라고 하는, 이 자유라는 게 이성으로부터 자유, 이성으로 자유를 이루는 거니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계몽주의 사상가들이 가지고 있는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사람과 사회는 완전해질 수 있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사람과 사회는 완전히 뭘 통해서? 이성을 통해서
완전해질 수 있다. 이게 이제 계몽주의자들이에요. 근데 왜 완전해지지 못했어요? 이게 뭐야, 기독교에 갇혀 있어서 그렇다. 어리석은, 그러니까 종교에 우리의 이성이 갇혀 있어서 우리가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갖지 못했다. 그래서 완전해질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깨어나야 계몽해야 된다. 계몽해야 된다는. 그래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밌는 것은 프랑스 사람들은 그런 어떤 아주 학살이 일어나는 시대에 살면서도 사회와 사람은 완전해질 수 있다고 하는 낭만적인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되게 유명한 사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마르키 드 콩도르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르키 드 콩도르세는 이 볼테르 정기를 썼던 사람일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인간 정신 진보에 대한 역사적 개관 초고라고 하는 책에서 그는 이 사실을 이제 되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가 이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노베스피에르의 어떤 독재 정치, 아주 억압 정치가 프랑스에서는 일어났었거든요. 어마어마한 정치. 그때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미 비틀거리고 있는 편견의 구조에 최후의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새로운 주장의 발전을 목격해왔다. 그것은 인간 종족이 아무 제한 없이 완전해질 수 있다는 이념이다. 그러니까 아주 지금 노베스피에르에 의해서 독재 정치가 공포 정치가 일어나고 공포 정치가 일어나고 공포 정치 핵심 독재 정치 핵심은 인권이 없는 다 죽이는 거야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해질 수 있다라고 이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셰퍼는 만약 이런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신론이다. 이 신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해놓고 나머지 인간에게 맡겼다. 인간이 알아서 세상을 만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사상. 그러니까 이 신론의 하나님을 이제 이들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신론의 신은 하나님은 침묵하는 신이에요. 왜냐하면 만들어 놓고 알아서 하라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간섭하지 않는 신. 그런 신이 참다운 신이겠는가 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프랑스 혁명, 프랑스 계몽주의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반은 인간의 이성인가, 그러니까 완전해질 수 있다는 그런 낭만적 생각이 그 나라의 어떤 기반이 되었다라고. 매우 유한한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유한하잖아요.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그 유한한 인간이 그들의 기반이라고 하는 게 이제 씁쓸한 모습이 있는 거죠. 결국은 영국처럼 멋진 나라를 만들려고 했지만 프랑스는 어떻게 됐습니까? 대학살과 그 다음에 독재주의적 통치자 나폴레옹과 더불어 이제 막을 내리게 되는 게 이 이제 그 끔찍한 프랑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18세기 오게 되면 자유주의 부르주아의 프랑스 혁명 계획이 이제 절정에 다다르는데 너무 유명한 게 자크로이 다비드라고 하는 게 이제 테니스 코트의 서약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여기 보기에는 테니스 코트의 서약. 테니스 코트에서 이제 국민 서약을 하는 장면인데 한번 보시겠어요? 쭉 돌면서 여기서 이제 국민의회가 헌법을 제정하기로 맹세합니다. 그들의 기반은 인본주의적 권리 이론이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여기 인권선언문, 여기 이제 그들이 생각하는 인권선언문이에요, 이게. 이게 이제 프랑스의 인권선언문입니다. 한번 보세요.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프랑스 이제 인권선언문을 이제 공포하게 되는 거죠. 되게 멋있잖아요. Declaration of the Right of Man인데 문제는 뭐냐면 인권선언문에서 최고 존재는 국민의 주권, 즉 백성들의 일반 의지였죠. 국민의 주권이.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국민의 주권이 최고 존재라고 한다면, 국민 주권이 최고 존재라고 한다면, 국민의 견해에 따라서, 이제 의견에 따라서 역사가 달라지겠죠. 사실은, 이게 되게 이제,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이라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무한하신 하나님 안에 기반을 갖느냐, 그러지 않고 유한한 인간의 기반을 갖느냐. 왜냐하면 인간을 통하여 세상 완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기반 위에서 인권선언이 세워진. 프랑스 인권선언 철저히 어떻게 해요? 사람 위에 세워진 거죠. 언제나 이 가변성이 있는 게 이제 프랑스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인권선문 자체의 개념도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은 프랑스 혁명은 대학살이거든. 사실은 대학살이 일어난 거죠. 여기 그래서 이 사람들은 1792년을 원년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입헌위원회 헌법 초안을 발상과 1792년이 이제 그 헌법이 시행되는 해니까 원년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요, 이 사람들이 뭐냐면 과거에 그러니까 많은 것을 파기하였는데 사르트 대성당, 노트람 대성당 이런 거 전부 다 파기하자.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노트람단 대성당에서 뭐죠? 이 이성의 여신을 공포합니다. 파리에서 그 여신은 드무아젤 강태유라는 여배우에 의해 의인화되었습니다. 이 대단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면 우리 잘 뽑아왔는데 이게 이제 드무아젤 강태유라고 하는 여배우예요. 이 여배우. 근데 이 여배우를 어떻게 되죠? 이제 보세요. 이게 되게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노마 복장을 한 남자들에 의하여서 어깨 위로 높이 올려진 다음에 노트르담 대성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여배우를 노마 복장을 한 사람들이 데리고 성당 안으로, 노트람, 너무 유명하죠? 노트람 대성당 안으로 들어갔을까요? 프랑스에서는 노트르담이 가장 유명한 대성당 가운데 하나죠. 왜 들어갔을까? 한번 생각을 해요. 저도 사실 되게 궁금했는데 아주 사진 잘 뽑아와서 고맙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런 구조성의 핵심이 뭐냐면 이 계몽주의자들도 르네상스와 같이 인간의 재탄생을 강조했던, 다시 말하면 그리스 로마의 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는 사람이 중심이었으니까. 그래서 로마 시대의 핵심은 사람이 중심이었죠. 사람이 중심이었던 그 시대로 돌아가고자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기독교 이전의 시대를 강조하는 거냐. 기독교적 기반을 파괴하고 싶은데 이 기반이 없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자신들의 새로운 기반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기반이 어디겠는가? 그게 그리스도마다. 항상 그리스도마로 가는 거예요. 지금은 마찬가지로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하고 반대하면서 자기의 사상을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취하는 태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마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마로 가서 거기에서 다시금 시작하면 유한한 인간이 핵심이니까. 그죠?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가 1세기 신약 성경만 기독교가 아니잖아요. 고대 기독교에 대한 이해가 지금 없고. 그만큼 이제 그러나 왜 이렇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1세기 이후로부터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콘스탄틴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기독교가 전부 다 이제 유럽을 점령하게 되는 것이고 3세기 이후에 기독교 공인되고 4세기에 이제 기독교 국가가 3세기 기독교 국가로 인정되어지고 그리고 이제는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국교로 받아 8세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었듯이 그 피핀을 통하여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은 다 기독교인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기독교인이 아니고서는 유럽 어디에서도 이제 자기 존재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올라갈 수도 없는 거지. 그 세월이 1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왔으니 이 계몽주의자들 생각 1000년 동안 우리가 무지에 갇혀 있었다. 무지에서 깨어나야 된다. 깨어나면 그 1000년의 무지는 기독교고 무지에서 깨어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원래 우리의 자리인 그리스 로마로 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리스 로마에는 어마어마한 고전들이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뭐 어마어마한 고전들이 뭐 소크라테스를 비롯해서 그때 당시에 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고전들 책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몰랐다. 가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생각들이 이제 계몽주의자들의 모습이 거기에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재밌는 거 뭐냐면 볼테르의 집에는 볼테르가 걸어둔 그림이 있었는데 늘 이렇게 침대에서 바라보는 거래요. 그건 뭐냐면 바로 다이아나 그림이에요. 작은 초생달 모퉁이 머리에 지니고 밤에는 발에는 큰 달을 둔 여신 다이아나. 이 그림을 좀 참 찾아와 주시죠. 찾아보았으나. 나도 찾아보았으나. 다이아나는 사실은 우리가 알죠. 뭐 고린도 교회나 이런 데서 섬기는 여신들. 이 다이아나는 정말 이제 되게 이제 뭡니까? 많은 작품이나 많은 곳에 사용되는, 그러니까 여성들의 그 옷들 이런 것 다이아나 여신들에 대한 그 이름을 많이 사용하는. 그러니까 다이아나 여신에 대한 것들은 이미 뭐 초대교회에서 끊임없이 쌓아서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러한 이 계몽주의 시대에 다 나타나는 거예요. 사라진 여신들이 하나둘 나타나요. 그렇죠? 여러분 이제 그 볼테르가 쓴 비극 작품이 있어요. 하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이디푸스. 오이디푸스. 그 이제 그 고대 그리스의 누구죠? 그 작가가 쓴 이 내용이 다시 이제 볼테르에 의하여서 이게 이제 작품으로 나와. 그래서 이거로 되게 유명해져요. 원래는 그러니까 되게 유명해지고 그다음에 역사 철학이라는 소고가 이제 에세이 같은 건데 그 책이 이제 가장 큰 영향을 줘서 볼테르 자체가 이제 아주 당시에 그 백과사전파라 그래요. 백과사전. 모든 걸 다 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 철학자들이 어디로 그리스로 가는 거죠. 그런 오이디푸스라고 하는 것도 다 이제 만들기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1792년에 이제 원년인데 대학살이 시작되어 1300명의 죄수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정부와 관료들은 뭐죠? 4만 명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이 농민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4만 명이 학살당했다. 이게 인권선언을 발행한 그 나라의 모습이냐고요. 상상을 해보세요. 1789년에 인권선언문을 했는데 1700 생각해 봅시다. 이게 이제 1789년에 인권선언문을 발행한 이 선언을 한 프랑스가 92년에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서 대학살로 가난하고 힘없는 농민들만 다 죽였다고 4만 명이나. 왜 그래? 이게 이 자연법이니까. 이 끔찍한 거죠. 혁명 지도자들, 막시밀리안 노스피에르는 물론 그 자신도 94년 7월에 이제 처형을 당하기는 하죠. 하지만 문제는 이런 끔찍한 대학살의 근원은 밖에서 온 것이 아니라 안에서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프랑스 혁명과 비슷한 혁명이 어디서 일어나는가? 러시아 혁명에서도 마찬가지다. 러시아 혁명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레닌이라든지 스탈린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의하여서 정말 엄청난 그 혁명이 일어나고 학살이 일어나고 억압을 통하여 지금도 억압적 통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영국 혁명과 미국 혁명과 프랑스 혁명과 러시아 혁명이 완전 대조가 된단 말이에요. 혁명이 일어나긴 했지만 혁명의 모습이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건데 오히려 프랑스 혁명과 러시아 혁명의 유사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엘리트들이 통치하였고 독재 통치를 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폴레옹의 이 혁명 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이런 구조가 러시아 혁명에도 스탈린이라든지 레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사실은 그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 주세페 가리발디가
자기의 이상을 유럽 북부에 소집하여 힘에 의지하여 이탈리아 반도에 시행한 것.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물론 왜곡된 모습이 있긴 했다는 거. 이탈리아의 이 주세페는 좀 왜곡된 모습을 가져왔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 혁명의 구조 속에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 핵심적인 건 뭐냐면 결국은 공산주의 국가 같은 데서도 이들은 철저하게 유물론적 기반 위에서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압제적인 정책이 없이는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잖아. 유물론의 핵심이 뭐예요? 야극광신이잖아요. 그죠? 자연법이야. 유물론은 처음부터 지금도 보세요. 유물론이 강조되고 있는 나라마다 억압 통치가 안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북한, 중국, 소련, 그다음 사회주의 국가들처럼 유물론에 기반한 나라들은 철저하게 억압 통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쉽고 편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논리가 되거든요. 스탈린, 나중에 보겠지만은 히틀러, 그다음에 다 마찬가지의 유물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게 되면은 그 유물론적 세계관에 기반은 자연법이고 자연법의 핵심은 약육강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는 게 정당하고 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법 원리를 본다면 이게 그러니까 자연법으로 가게 되면 사회는 무질서되고 억압되어지고 아주 독재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뭡니까? 지금 오늘날 푸틴도 보세요. 푸틴 똑같잖아요. 푸틴이나 레닌이나 다르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물론 그게 동방개독교가 푸틴을 잘못 가르쳐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원일선 선교사님한테 온 편지를 보니까 저기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이 러시아 사람들은 아무런 동요도 없대요. 그냥 저기 모스크바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그런지 너무 멀리서 일어나니까 이쪽인 러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지 없는지 이게 없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참 한 사람의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이제 잘 보여주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여러분 유명한 스트라빈스키, 라흐마니노프 다 유명한 그 러시아의 작곡가 아니에요? 세계에서 가장 어렵다는 게 라흐마니노프의 변주곡이라잖아요, 피아노. 근데 이 사람은 다 망명하잖아요. 왜? 거기는 뭐 자유주의 국가가 아니니까. 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이제 레닌주의자들은 이 볼셰비키 혁명이죠. 러시아 혁명을 일컫는데 이들은 자유를 누리기 위한 건 아니다라고 하는, 이제 여기 쭉 보게 되어지면, 이들은 1917년 10월이죠. 이게 혁명, 2월 혁명 이런데 17년에 완전 혁명을 완성하게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혁명을 뒤집고 레닌의 지도 아래서 처음부터 압제 통치를 수립했죠. 그래서 솔체니친이라고 하는, 여러분 솔체니친의 책도 좀 읽어봐야 돼. 솔체니친의 연습. 아마 미국에서 공부했던 분들은 다 이 사람의 이제 글을 읽고 당시에는 다 그랬을 텐데, 솔체니친이 정말 중요한 분. 그러니까 블라디보스토크에 보면 솔체니친이 딱 도착하는 이게 동상을 형성하는 것도 있는데, 솔체니친이 공산주의 공포의 유산에서 이렇게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반복하지만 이때는 10월 혁명이 넉 달밖에 되지 않은 1918년 3월이요. 페트로그라드의 공장 대표자들 모두 자신들을 온갖 약속으로 속였 공산주의자들을 저주하고 있었다. 더욱이 그들은 페트로그라드를 추위와 굶주림에 내버려두었습니다. 공장의 뜰에서 독립된 공장위원회의 성결을 요구하고 노동자 기관총을 발사하고, 끔찍한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철저하게 어떤 거예요? 무력으로 행사했던 거죠. 레닌주의자들이 10월에 장악하기 전에 레닌은 파리코문 교훈이라는 책을 썼어요. 파리코문, 파리의 이제 공산주의자죠. 거기에서 그는 1871년에 실패한 이유를 분석했는데 결론이 뭡니까? 파리코문은 적들을 충분히 죽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 혁명이 성공하지 못했던 것은 적들을 충분히 죽이지 않았다. 그러므로 레닌은 권좌에 오르자 이 분석에 따라 행동하였고 압제를 수행할 모든 조직을 수립했어요.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몰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스탈린이 한 게 보니까 모든 소수민을 강제 이주하잖아요. 다 흩어져서 왜?
모으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한 놈들인지 모릅니다. 이게 그럴 수밖에 없다. 공산주의자들 마찬가지지만 유토피아지 공산주의는 사실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권상사회가 오면은 모든 사회가 아름다울 건데 없다고요. 없는 겁니다. 오히려 이 공산주의가 기반을 가져가 준 데는 종교개혁의 기반을 가져가 준 나라와는 전혀 다르게 자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한 5분이면 되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냐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뭐 헝가리라든지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의 러시아 군대들이 탱크를 갖고 들어가서 전부 끔찍한 학살을 시키고 그래서 다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지금은 체코슬로바키아 다 해방되었지만 옛날에 체코슬로바키아가 같은 나라였잖아요. 그다음에 헝가리 프라하에 가게 되면은 프라하에 보게 되면 신청사 거기 헝가리의 부다페스트 이런 데가 다 이제 사회 혁명을 일으켰던 특별히 이제 헝가리의 부다페스트는 정말 끔찍하게 러시아에 의해서 소련에 의해서 짓밟힌 그런 동네였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핵심이 이겁니다. 물론 종교계에서 나온 정치적, 사회적 이 부요를 우리는 이해해야 돼. 그러나 충분하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사회주의적 혁명을 일어난 것과는 다른 열매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어도 종교개혁 기반에서 태동된 정치적 국가는 불의에 대해서 싸울 수 있는 힘도 있었고 그래 갔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사프스페리, 윌버버스, 웨슬리 같은 인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악은 악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인종이라든지 부의 재분배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은 우리가 좀 요구를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이 행하였던 것과는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자, 문제는 이제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는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를 말할 수 있는 궁극적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왜? 인간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인본주의는 궁극적인 거죠. 비인격적인 우주는 옳고 그름, 잔인함과 잔인하지 않음에 대하여 중립적이며 침묵합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는 뭘 제공할 수 없어요? 절대 기준을 제공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인본주의는 개인 도덕과 정치 생활에 있어서 자의적인, 그러니까 정말로 절대 기준이 없으니까 거짓말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만 된다 그러면 유튜브를 통해서 그냥 막말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이게 인본주의적인 기반 안에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진짜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얘기한 거 거의, 레닌과 똑같은 거예요. 반대자들을 충분히 죽이지 않아서 실패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반대자들을 철저하게 죽이는 건 어떤 거예요? 사회주의적이고 공산주의적인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주의 사회에서 일어나면 안 되죠. 근데 지금 인본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건 뭐냐면 적은 무조건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겉모습은 민주주의인데 속살은 뭐예요? 공산주의적인 거예요. 이게 정말 지금 우리나라에서 여러 곳에 나타나고 있어서 심히 두렵고 무서운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책을 안 가져왔는데 공산당 선언이 있거든요. 막스와 이제 칼 막스와 엥겔스가 쓴 책에 이 공산당 선언은 이런 거, 결혼은 뭐라고 썼어요? 자본주의 일부로 보는 거예요. 매춘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도대체 생각해보세요. 이런 생각을 어떻게 가질 수 있겠는가. 성경적 기반에서는 절대 기준들이 있고 따라서 우리는 인종차별과 사회불의를 포함한 어떤 것이 옳거나 그르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가르침의 바에 기초를 둔 기독교인에게 죽음은 비정상적인 것이며
인간에 대한 인간의 잔인함이기도 하다. 죽이는 건 좀 비정상적이죠. 자살도 비정상적이에요. 타살은 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세계를 만드실 때는 없던 것이다. 기독교인은 존재하는 것의 궁극적 실체와 싸우지 않고, 즉 하나님과 싸우지 않고 인간이 하나님께 반항함으로 생겨난 비정상성과 싸울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절대 기준이 있으므로 정의는 절대적으로 선한 것으로 보아야지 공정한 방편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공정하다는 게 절대 선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문제는 뭐냐, 이게 이론적으로 근데 실제로 삶에 나타난다. 계몽주의가 이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딱 머리에 딱 뭐가 떠올라요. 이러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과학은 어떻겠어요? 이런 사람이 만들어낸 과학의 의미는 어디에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이제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계몽주의 이렇게 한 번에 끝내야 돼. 두 번째까지 갈 수는 없고, 오늘 그래서 계몽주의는 철저히 모든 기반을 유한한 사람에게 뒀고 그 사람은 완전해질 수 있다는 낭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결국은 그 낭만의 결과는 끔찍한 학살이다. 대표적인 게 프랑스 혁명이기도 하고 러시아 혁명이기도 하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절대적 기준이 없는 곳에는 무질서와 압제만 있다. 그러면은 질문이 되는 건가요? 네, 질문하십시오. 그러면 계몽주의의 결과가 학살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정당화한 거죠, 학살을. 프랑스와 러시아에서만 나타났고 미국과 영국에서는 안 나타났다잖아요. 그러면 미국과 영국에서는 계몽주의가 어떻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미국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영국이나 미국은 상당히 늦게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전에 미국은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독립혁명이 일어나고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은 철저하게 청교도가 세운 국가였어요. 그러니까 기반 자체가 뭐예요? 성경적 기반을 가진 나라였다고. 영국과 미국은 영국과 미국에서의 계몽주의는 어쨌든 그 기반을 종교개혁에 뒀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계몽주의라는 표현보다도 이들은 성경적 기반 위에서 자기 나라를 만들어 갖고 유럽에서가 계몽주의가 이제 발흥이 됐다라고 보는 거고, 그리고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이제 그 이후에 예를 들자면은 산업혁명 이후 근대 이 과학의 발전과 함께 특별히 이제 이후에 18세기에 나타난 이 흐름들이 독일을 통해서 그 다음에 영국을 거쳐서 미국으로 와요. 미국은 늦게 와요. 그러니까 신학도 그렇고 사상도 그렇고 이 독일이 이제 먼저 시작을 하는 거지. 프랑스, 독일이 다 같은 대륙이. 그렇기 때문에 대륙이 우선 이제 먼저 영향을 가지게 되고, 지역적으로는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을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을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로 오는. 그러니까 지역적으로는 이런 흐름이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나중에도 아마 그 내용, 여기는 안 나왔나? 옛날에 한번, 여기는 안 나올 수 있겠구나. 그 흐름, 그러니까 지역적 흐름이 이렇게 번져가고 있다. 사상의 흐름이 조금은 이제, 관계성,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동시적으로 미국이나 계몽주의 일어나지 않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은 아직 이제 시민지 국가였기 때문에 이제 나라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과정이어서 이런 어떤 사상들을 오히려 청교도적인 국가로서의 위치를 견고히 가지고 있었지. 다만 이제 서서히 나타나는 루소라든지 이 이후에 이해되는데 이 이후, 그러니까 이 계몽주의 볼테로와 함께 나타나는 루소라든지 이런 자연주의가 이제 미국으로 와요. 그래서 이제 토마스 제퍼슨 얘기하듯이 로코 같은 사람들의 자연법 사상이 미국 헌법에 들어가긴 하지만, 그러나 꽃을 피우는 건 좀 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꽃을 순서가 피우는. 어떻게 돼요? 미국 독립혁명, 영국혁명, 프랑스혁명, 러시아혁명 어떤 순서로 일어나요? 영국혁명, 미국혁명, 프랑스혁명, 러시아혁명 이렇게 가야지. 그 순서. 음. 저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계몽주의가 인간 중심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그리스 로마를 선택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르네상스도 인간 중심.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르네상스를 계몽주의가 더 받아들이고 더 이제 그러니까 르네상스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과정을 생각한다. 르네상스가 뭐죠? 꽃을 피웠다면 그 다음에 계몽주의는 열매를 만들어낸 거야. 그러니까 르네상스가 계몽주의로 근대 합리주의로 이렇게 계속 흘러가는 거죠. 거기에 이제 낭만주의가 나와요. 낭만주의가 자연법 사상의 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면 무서운 거 나중에 워즈워드 같은 낭만주의자들의 시를 보게 되면 끔찍해요. 르네상스도 그 근원인 그리스 로마에서 온 건가요? 어디? 르네상스도 그리스 로마. 그렇죠. 그리스 로마로 돌아가자라는 운동이 르네상스니까. 인간의 재탄생을 강조했으니까. 감사합니다. 그 이유는 1000년 동안 교회가 실수한 게 많아서 그런 거죠. 그건 오늘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 돼요. 오늘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많이 어려워진 이유 중에 하나도 한국 교회가 이 사회를 향하여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정말로 선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그 한 원인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